안녕하십니까. 경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발생할 경제의 프레임, 달라진 상황인 것 같다라는 내용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좀 회자가 안 되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무역 분쟁. 지난 5, 6년 전에 2018년부터 대두되었었던 무역 분쟁이 다시금 지금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무역 분쟁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달라진 레짐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전, 3년 전에 진행됐었던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유동성 지급 이런 부분들도 경제판을 굉장히 바꾸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전반적인 달라진 프레임들이 결국에는 고물가를 유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 그러니까 물가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물가 목표제에서 목표 물가를 조금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저희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 분쟁 부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당시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매기는 관세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는데요.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한 2년 동안 관세율이 낮은 수준은 5%가 채 되지 않았었는데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관세율이 높아진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물가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결국 재화의 가격을 높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역 분쟁을 통해서 리쇼어링이 이제 미국 쪽에서는 진행이 됐습니다. 리쇼어링을 했지만 생산 비용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부터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면은 무역 분쟁이 한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2018년 이전에 원달러 환율이 움직이던 밴드는 한 1,050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로 진입하면서 트렌드가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원달러 환율의 트렌드는 좀 높아졌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200원대 중반 이상까지 높아진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후생이 낮아지게 되고 이 낮아진 후생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국 쪽에 있어서도 무역의 타격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좀 상승하는 그런 레짐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판들이 지난 코로나19 국면, 팬데믹 국면에서는 그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 있지 않았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19가 이제 그 종식이 되고 다시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진입을 한 만큼 앞으로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물가 상승, 높은 물가가 유지되는 국면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의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는 국면을 이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팬데믹 방어를 위해서 지난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은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아메리칸 잡스 플랜, 그리고 아메리칸 패밀리스 플랜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정책들이 지원이 됐는데요. 그 규모가 얼마만큼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강의의 유동성이라고 정의되는 M3가 이제 15.4조 달러 정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M3 수준의 한 절반 정도가 일시의 재정 지원으로 지급이 됐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큰 규모의 유동성이 시중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도 분명히 유동성을 많이 증가시켰지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발생시킨 유동성 증가 효과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물가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 중에 하나의 근거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GDP라든가 미국의 시가총액 이런 부분들과 비교했을 때도 꽤 큰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일시적으로 들어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다음이 고물가를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로서 언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 지원이 지급된다면 유동성이 흡수가 될 것이고 물가도 좀 진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 지원을 흡수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세금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금, 미국
각국의 구간별 연방 세율을 비교해 봤을 때 지난 세율 제도 대비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세율 수준이 낮아져 있고 근데 재정 지원을 많이 나가 있다. 유동성이 그렇게 쉽게 흡수되지 못하는 국면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결국에는 물가 목표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전 세계 600여 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의 물가 목표의 적절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물어본 그런 조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인하 의견도 분명히 있지만 현 수준 유지, 근데 지금보다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앞으로 물가가 조금 더 높은 국면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고물가가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 물가치 대비해서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에서 전망하고 있는 내년도의 물가 목표치를 살펴봤습니다. 보면은 목표치보다 훨씬 더 높은 국면에 위치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높은 물가가 유지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구조적인 변화들이 계속 생기면서 고물가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중앙은행 측면에서도 조금 물가 목표제를 조금씩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올 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릴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고물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프레임이 갖춰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 상황들도 쉽게 낮아지지 않는 모습. 근데 이런 고물가와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 하에서도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고물가와 고금리가 유지되는 과정에서 성장까지 조금 담보되는 그런 국면들이 이어지는 상황이 2024년에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제 전망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